건강한 아버지를 억지로 요양원에 가둔 아들. 요양원 앞에서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쥔 채 떠밀듯 아버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건강한데 왜 이러냐고, 뭘 잘못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하냐?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아버지가 버티자 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을 거칠게 다루는 아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따갑게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 아들 양심도 없다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왜 요양원에 보내냐는 비난의 시선들.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본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건강해 보이는 노인이 지난 40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 저는 차가운 얼굴로 묵묵히 입소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획 한 획 제 이름을 써 내려가는데 펜을 쥔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폭력행동장애로 요양 등급 받으셨네요. 여기에선 폭력을 함부로 쓰시진 못할 겁니다. 염려 놓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 이제라도 하게 된 저는 만감이 교차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달 전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시며 저를 맞이하시던 엄마. 밥은 먹었냐고, 미역국 끓여놨다고 하시며 설거지를 하시려고 돌아서시는데 그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하얀 목덜미에 선명하게 찍힌 시퍼런 멍자국. 누군가 엄마의 목을 세게 움켜쥔 흔적. 마치 목을 조르듯 힘을 주어 잡은 자국.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목에 그거 뭐예요? 엄마는 황급히 목을 감싸며 웃으셨습니다. 아, 이거 어젯밤에 화장실 가려다가 불도 안 켜고 갔더니 별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을 부딪혀서 손가락 자국이 생길 리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멍의 모양을, 그 색깔을, 어린 시절 엄마 얼굴에, 팔에, 온몸에 늘 새겨졌던 바로 그 폭력의 자국을 아버지의 거친 손이 남긴 증거라는 걸. 제 시선이 엄마의 팔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 노랗게 변한 것, 보라색으로 번진 것, 여러 시기의 멍들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층처럼 쌓인 폭력의 역사. 엄마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간 뒤에도 엄마는 혼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술 취한 아버지의 불규칙한 발자국 소리가 나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장롱 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숨을 죽이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당부하시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부르면 나와. 아들을 지켜내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저를 지키셨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따귀 소리, 엄마의 낮은 신음. 저는 장롱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작은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빛 사이로 엄마의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밥이 이게 뭐야? 차갑잖아. 여보, 미안해요. 지금 빨리 데울게요. 짝! 또다시 따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아내는 순간에는 저 역시 죽도록 맞아야 했고, 이를 말리면 엄마가 더 맞았기에 눈물을 삼키며 꼭꼭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장롱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안 됐습니다. 장롱 틈새로 보였습니다. 연탄 집게를 든 아버지의 모습이. 챙챙챙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혹여 제가 듣고 마음 아파할까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낮게 신음만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붉게 달아오른 연탄 집게로 부위를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때려 얼굴 화상까지 입히셨습니다.
옷 그을른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냄새는 며칠이 지나도 집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웃집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는 그 모순. 상처는 오랫동안 골맞고 엄마는 염증에 시달리셨지만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으나 돈을 가져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술로 본인의 인생을 푸념하느라 술값으로 그날 번 돈을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화상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약국에라도 가시겠다고 하자 주먹을 들어 보이며 그냥 참으라고 했습니다. 약국도 못 갈 형편에 아빠는 그날 저녁에도 술을 사오셨습니다. 저는 장롱 안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더 맞을 테니까요. 엄마는 아빠의 폭력에 지쳐 있었음에도 늘 소소하게 작은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이불 빨래가 햇빛에 바싹 말랐네. 냄새 한번 맡아볼래? 고소한 향이 나지? 우리 아들 오늘 이거 덮고 자면 좋은 꿈 꾸겠다. 엄마는 늘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빈번한 폭력으로 초등학교 때는 장롱 안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도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금니를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을 움직이면 소리가 날까봐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또 쥐며 언젠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커서 아버지보다 강해지면 그때는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집 근처 공원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진 고등학생이 됐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도 저희 쎄한 눈빛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때려보세요. 때리면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아버지는 제 눈빛을 보며 주먹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저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제 대신 맞으며 지켜주신 그 시간들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기에 저는 더욱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장롱 속에서 떨며 다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고 아버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빨리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지라 27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고 당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는 중산층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 순수하고 해맑았습니다. 그녀의 앞에서 저 또한 화목한 집에서 잘 자란 멀쩡한 어른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저 괜찮은 집안이라 믿고 싶었고 가끔 엄마에게 전화해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지만 구태여 엄마의 안위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커버렸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버지도 나이 들어서 순해졌겠지. 설마 아직도 그러시겠어? 비겁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고 저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면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편했습니다. 불행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아버지는 어떠시냐고. 엄마에게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목에 찍힌 그 시퍼런 멍을, 폭력으로 점철된 저의 어린 시절과 아픔을 들추고 싶지 않았던 저의 비겁함을 저는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문에 부딪힌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말을 아끼시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네가 없을 때는 계속 맞았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간 뒤로도 안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고,
이젠 행복하게 살아야 하니까 엄마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치면 안 된다고. 엄마, 나 믿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얘기해줘요. 엄마가 나한테까지 말 안 하면 나도 폭력을 눈 감은 방관자예요. 그럼 나도 나쁜 놈이 되는 거라고요. 망설이셨지만 기댈 곳이 아들밖에 없다며 눈물을 터뜨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목을 조르기도 한다고. 술 먹고 와서는 제가 아버지를 무시한다며 아들이 자기를 업신여기게 만들었다며 화를 낸다고.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날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지난주엔 목을 조르면서 죽어버리려냐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가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엄마는 혼자 모든 폭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행복한 척할 수 있도록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손목에도 손등에도 평소엔 잘 보이지 않았던 멍이 오늘에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장롱 안에서 참았던 그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감당하기에도 벅찬 슬픔과 어린 시절부터 꾹꾹 참아냈던 아픔이 흘러넘쳐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린 시절 장롱 속에 숨어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엄마가 연탄 집게로 맞던 일을, 그리고 오늘 본 그 멍 자국까지. 아내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당장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모셔와요. 지금? 그럼 어머니가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계실 텐데 지켜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아버지를 격리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모셨고 아버지는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행동장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진료해 오던 병원에서 가정 내 폭력 정황과 반복된 음주 문제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알코올 의존과 폭력성이 동반된 행동장애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행동장애가 있어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하다고요? 멀쩡하신 분이 자기 부인을 40년 동안 죽도록 때리셨어요? 감옥 보내고 싶은 걸 요양원 보내는 거니까 감사히 여기세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실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순순히 요양원에서 지내시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준비나 하세요. 아버지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먹을 그대로 맞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더 증명할 수 있는 구실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주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보며 주먹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러곤 철없는 아이처럼 애원하셨습니다. 제발, 아빠가 잘못했다.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랬어. 다신 안 그럴게. 니네 엄마 다시는 안 때릴게.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그 말을 몇 번이나 하셨냐고 되물었습니다. 요양원 앞에서 아버지는 버티고 섰습니다. 울먹이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하셨습니다.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엔 진짜 변할 거라고, 술도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아빠가 진짜 변할게. 술도 끊고. 그 말도 벌써 수십 번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사죄하라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무릎 꿇고 빌으라고. 마음 같아선 감옥에 넣고 싶었는데 엄마가 말려서 요양원에 보내는 거라고.
그나마 여기라도 감사하게 여기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의 제 모습은 영락없이 약한 노인을 학대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런 불효자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들, 부모를 저렇게 대하다니 벌 받을 거라는 말들, 40년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쓸 여유가 저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담당 업무 간호사가 비난의 시선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 아드님은 용기 내서 아버지를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를 지키려고 힘든 결정하신 거니까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아버지를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야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구원한 것에 대한 안도감인지, 늙은 아버지의 나약함에 대한 절절함인지, 어린 시절 응어리진 내 아픔의 해방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서야 저는 폭력으로부터 엄마를 지켜냈습니다.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신 첫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손 놓고 있었네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잘했어. 엄마가 먼저 알렸어야 했는데 참는 게 버릇이 된 거지. 이제 됐어. 이제라도 엄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아,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 한잔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녘 엄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안 맞아도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게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안 맞으셔도 된다고, 절대로 제가 지켜드릴 거라고. 엄마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길 정말 잘했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엄마가 저리 밝게 웃으시는 게 제가 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내 집이다 생각하고 언제까지라도 편하게 계셔요. 아셨죠? 아니야. 조금 있다. 내 집에 가야지.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너희 덕분에 이제 사는 것 같다. 저는 엄마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편안하게 웃으시며 천천히 밥을 드시는 모습. 40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하신다고,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면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다고, 엄마께 전해달라고.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됐다고, 이제 그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40년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40년 동안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부모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요? 엄마는 이제 밤에 편하게 주무십니다. 문 여는 소리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발자국 소리에 떨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서야 엄마를 구한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